중령은 몇 장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주무관 날이 이따위 걸 내가 보라고 가져온 거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더니 한 장 한 장 찢어 바람처럼 흩뿌렸다. 종이 조각이 내 발치에 떨어질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를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흩어진 종이를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중령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가락이 내 이마를 톡톡 찔렀다. 머리가 이 모양이니 손발이 고생하지. 주무관 날이 눈 좀 뜨시오. 안 되면 집에 가서 애들이나 키우든가. 안녕하세요. 인생미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본 감찰실장인 투스타 여군 장군이 하루아침에 6급 주무관이 된 사연입니다. 왜 투스타 여장군이 군무원 신분이 된 걸까요? 실화 바탕의 충격 반전 사연입니다. 내용이 흥미롭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서연. 나이 55.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참모총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가슴 한편이 무거웠던 이유를 지금은 압니다. 운명이 바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연 소장, 들어오게.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31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변화 말이에요. 앉게.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커피는 쓰기만 하다는 것을요. 서연 소장,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특별한 임무. 제 인생에서 이 단어만큼 운명을 바꾼 말도 없을 겁니다. 군수사령부 보급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하지만 일반적인 감찰로는 한계가 있어. 너무 조직적이고 은밀하거든. 참모총장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그의 고민 신호였어요. 그래서 자네가 직접 잠입하길 바란다. 평범한 6급 군무원으로 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31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소대장 시절 보급품이 제때 오지 않아 동상에 걸린 병사들의 얼굴, 결국 후송되어야 했던 이등병 최민수의 창백했던 입술. 총장님,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 대답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참모총장도 약간 놀란 듯 했어요. 그렇게 바로 결정해도 되나? 소장이 6급 주무원 행세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총장님,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압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어요.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소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범적이고 원칙적으로 살아온 제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젊은 시절의 그 뜨거운 의욕 같은 것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8시 군수사령부 보급단 정문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 어깨에 달고 다닌 계급장도 없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의 첫걸음. 새로 오신 김서연 주무관이시죠? 젊은 상병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아들뻘 되는 아이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냈습니다. 소장의 위엄 대신 6급 주무관의 조심스러움을 연기해야 했거든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부서 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15명 정도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차가운 시선이 하나 있었어요. 보급과장 이철민 중령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주무관이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친 말투였습니다. 예, 55입니다. 55에 6급이면 좀 늦은 편 아닌가? 뭐,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김 주무관은 보급품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철민 중령이 제게 다가와 작업복을 건네더군요. 이거라도 입고 일하세요. 깨끗한 옷 입고 창고 돌아다니면 더러워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작업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은 혼자서 하시고요. 바쁜 사람들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세요. 머리 쓰라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 아침 회의간. 나는 조심스레 준비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중령은 몇 장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주무관 날이 이따위 걸 내가 보라고 가져온 거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더니 한 장 한 장 찢어바람처럼 흩뿌렸다. 종이 조각이 내 발치에 떨어질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를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흩어진 종이를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중령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가락이 내 이마를 톡톡 찔렀다. 머리가 이 모양이니 손발이 고생하지. 주무관 날이 눈 좀 뜨시오. 안 되면 집에 가서 애들이나 키우든가. 사람들의 고개가 숙여졌지만 그 속엔 분명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 줄에 서 있던 내게 중령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주무관, 젊은 애들보다도 못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나이만 먹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들고 있던 수저가 덜컥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식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걸 느꼈다. 며칠 뒤 회식 자리. 술잔이 돌자 중령은 일부러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주무관 양반, 여자가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군에 들어왔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사람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내 귀엔 칼날처럼 꽂혔다. 웃음소리가 터지는 그 자리에 나는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전장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무릎 꿇지 않았다. 손등에 남은 술자국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모욕 고스란히 되돌려줄 날이 온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무관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 이철민 중령님이 좀 까칠하시거든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특히 그러세요. 그 하사의 이름은 박준호. 25살의 순박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다 보면 되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철민, 너의 본 모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낮에는 무식한 주무관이었고 밤에는 감찰실장이었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저는 진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보급품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숫자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 창고. 장부에는 전투 식량 5,000박스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3,500박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창고, 방한복이 300벌 부족했어요. 세 번째 창고에서는 더 심각한 걸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류용품들이 새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야. 조직적인 빼돌리기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손전등을 끄고 창고 한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야, 이번 주 물량은 언제 빼낼 거야? 내일 새벽에. 늘 하던 대로. 이철민 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은 보급 담당 원사였어요. 이번엔 얼마나 될까? 대충 2천만 원어치 정도? 요새 물가가 올라서 많이 나가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요. 혹시 새로운 그 늙은 주무관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 하루 종일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어. 머리가 딸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걸.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딸린다. 30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각종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제게 하는 말이라니.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들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내일 새벽에 물량을 빼돌린다고 했죠. 반드시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박준호 하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주무관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점심시간 부대 뒤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주무관님, 혹시 이상한 거 눈치채신 것 없으세요? 이상한 게 뭔가요? 보급품 관련해서요. 제가 장부를 조작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지시로요? 이철민 중령님이. 제가 안 하면 다른 부대로 좌천시킨다고 했어요. 아니, 더 심하게는 징계도 각오하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했나요? 실제로는 없는 물량을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빼돌린 만큼은 분실 처리하라고. 그런데 주무관님, 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투병 중이시거든요. 제가 군에서 잘려나가면 병원비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철민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를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준호 씨,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몰래 복사해둔 게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행동하세요. 주무관님, 혹시 신고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하죠.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 같은 젊은 군인이 어쩔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철민. 반드시 응징하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이철민의 비리 규모도 파악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철민 중령이 불쑥 제 옆으로 왔습니다. 김주무관, 요새 부지런하시네요? 네.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던데. 그렇게 열심히 할 일이 있나?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업무 파악이 늦어서요.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이철민이 제 책상 서랍을 열더니 제가 몰래 작성해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업무 메모입니다. 업무 메모치고는 꽤 자세하네요. 창고별 재고 현황, 입출고 내역, 심지어 시간까지.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김주무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감사나 감찰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게요. 6급 주무관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메모는 하지 마세요. 오해받기 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건가요? 위험해지고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왔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 하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나요? 다른 하사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부대 행정실로 가봤습니다. 박준호 하사요? 어제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이 떨어져서요. 어느 부대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사라졌다는 것은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무관님,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 씨, 어디 있어요? 저 강제 전출당했어요. 갑자기 짐 싸라고 해서. 누가 그랬나요? 이철민 중령님이. 그리고 주무관님께도 경고하라고 했어요. 경고.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제 때문에 그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 같은 순진한 젊은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철민이라는 인간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군수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군 보급품 납품과 관련 월간회의가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나와 몇몇 장교들이 들어섰다. 그 안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 중령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군수사 월간회의는 왜 참석한 거야? 주무관이 참석할 자리가 아닌데? 순간 가슴속에서 지난 세월의 모욕이 한꺼번에 꿈틀거렸다. 회의실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듯 했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때 의전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육본 감찰실장, 육군 소장, 장군님 입장.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다. 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령이 황급히 나를 돌아봤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서지 못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금 경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다. 그 순간 내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중령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장군이라니.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앞까지 걸어갔다. 언젠가 이 모욕 되돌려주겠다고 했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회의실 안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와 중령에게 꽂혔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령,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정식으로 거수 경례하시오. 그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무릎이 굳은 듯 벌떡 일어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충성? 그 소리가 끝나자 나는 잠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수치와 모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어 나는 보급품 비리 보고서를 책상 위로 꺼냈다. 지난 한 달간 보급품 재고를 정밀 조사한 결과 중령이 소리를 질렀다. 뭘 조사하셨다고요? 보급품 실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보급품 횡령, 장부 조작, 부하 협박, 그리고 박준호 하사 강제 전출까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령은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 소장님,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냉소했다. 머리가 딸린다고 했지? 무능하다고 했고, 늙었다고 했고, 내가 날 모욕할 때마다, 준호를 협박할 때마다 난 다짐했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회의실 전체가 숨죽였다. 이제 비로소 내가 당한 모욕은 그가 짊어질 몫이 되었다. 그 다음 주 이철민 중령은 군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원사와 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어요. 준호도 원래 부대로 복귀했고 그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창고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간의 6급 주무관 생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계급장이 없어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정의는 정의였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었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욕과 무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단지 한 달간 경험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준호가 제게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무관님, 아니 소장님, 그냥 주무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정다워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참모 총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노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편이에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같은 분 보기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 공경할 줄 아는 젊은이가. 젊은이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55의 제게 젊은이라니. 하지만 정말로 젊어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정의라는 건 말이에요. 화려한 계급장이나 거창한 타이틀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묵묵히 옳은 일을 해나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31년 전 그 병사들을 생각했어요. 동상에 걸렸던 이등병 최민수,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많은 전우들. 이번에는 지켜냈다. 작은 승리였지만 분명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정의라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어떤 젊은 군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부조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계급장 아래 숨겨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모욕은 잠시였지만 정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누군가 대신 이뤄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니까요. 이후 김서연 소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군 전체의 보급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박준호 하사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 진급했고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 없이 성실하게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철민 전 중령은 군법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소장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소장으로, 때로는 평범한 6급 주무관으로. 진짜 영웅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뛰어난 영웅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인생 미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